2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왔다라는 게 좀 느껴지려나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수석쌤의 이런 글씨도 보고 있고 우리는 다 이미 익숙했던 45분 수업.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 찍고 있는 날짜는 6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인데요. 이제는 45분 수업이 없어지고 다음 주부터 다시 50분 수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표는 이제 사라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또 여러분들 후배들은 입학해서 이제 양서구 생활에 점점 적응을 해가는 것 같은데, 오늘 금요일에 3학년들도 외박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말에는 1학년만 학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강 듣는 거를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출석률이나 이런 것들, 근데 가만 보면은 1차 원격 수업 때보다 더 안 듣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걱정은 조금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도 그 원격 수업은 밀리지 않고 들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뼈저리게 너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밀리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랬을 때, 자, 우리 복습하면서 잘 따라와야지. 여러분들 과제에 올려준 거 보니까 이제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따라오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시장의 종류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얘네는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었더라? 경쟁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불완전 경쟁 시장이 다시 세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독점적 경쟁, 그 다음에 과점, 독점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습니다.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급자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그 프린트 17쪽, 18쪽을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구분하면서 했었던 거 기억이 날 텐데, 한번 우리 복습하면서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 네 가지 시장 중에서 공급자의 수 한번 따져봅시다. 공급자의 수, 이쪽은 다수지.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은 역시 다수예요. 그 다음에 과점은 소수인데, 우리가 숫자로 구분할 때는 그 시장에서 공급자가 2개에서 6개 사이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했고, 독점은 하나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럼 이번엔 상품의 질. 상품의 질이 뭐냐면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이 어떠냐라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이다. 왜? 얘는 이상적인 시장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이 앞으로 배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란 그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되는 시장도, 그러니까 상품도 동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질적인 상품이었죠.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과점 시장은 동질적인 것도 있고 이질적인 것도 있고, 당연히 독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질이겠죠. 그다음에 진입장벽. 완전 경쟁 시장은 아시겠지만 아무 공급자나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탈퇴도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이쪽이 보통 낮은 보통, 그 다음에 낮은 여기가 없으면 여기는 낮고 여기는 보통,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은 요 순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자랑 공급자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다수로 많은 데다가 누구 하나가 가격 결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격 수용자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질은 하나인데 역시 그에 따른 물가도 하나라는 뜻에서 무슨 법칙?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는 곳이다 이야기를 했었고, 차별화 전략이 일어나는 곳은 독점적 경쟁 시장, 그 다음에 카르텔과 같은 담합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과점 시장.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공급자끼리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은요, 독점자가 곧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얘들아 그러면 독점은 꼭 나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 너네는 O라고 X라고. 왜? 규모의 경제같이 하나의 그냥 기업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담배랄까 그런 법적인 제도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독점을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54쪽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일단 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옮기면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카메라가 약간 비뚤어졌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여러분들 업로드해 주기까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잡아볼까 하다가 선생님이 다루는 편집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것들을 좀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올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반듯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54쪽 가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때 두 번째 줄, 완전 경쟁 시장 형광펜 쳤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에다 밑줄까지 쳐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가지는 네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여 밑줄,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액은 시장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 못할 만큼 그 비중이 적다. 따라서 밑줄,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는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된다. 같이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질의 상품 거래 형광펜 쳐주시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밑줄, 품질이나 모양이 동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시장 참여와 탈퇴가 자유로움에다 형광펜을 쳐주시고요.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기업이 밑줄,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여 상품을 공급. 그 다음에 손실이 우려된다면 밑줄, 언제라도 피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에다 형광펜을 쳐주시고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이나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해 밑줄, 모두 충분한 정보를 가진다. 에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그때도 그림 그렸지만 수요자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뚝뚝뚝뚝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쭉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모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상품이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거래되는 상품은 어떠한 가격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야. 왜? 이 시장은 모델, 그러니까 이상적인 시장이니까.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를 모델로 설정해놨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이 수요자든 공급자든 이 양쪽 모두가 다 가격 정보를 동일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은 독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 독점을 하려고 하는 공급자 자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공급자는 가격 결정권자로 가고 수요자가 가격 수용자가 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상황인 거고, 심지어 물건을 판매할 때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워낙 많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아 그러겠구나 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현실 시장에서는 이런 완전한 정보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업의 시장 참여와 탈퇴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한 건 공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난 1단원에서 배웠잖아. 총 수입과 총 비용을 뺐더니 이윤이 생기고 있네? 그러면 나는 뛰어드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 가격대로 거래를 하다 보니 내 그 마진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뒤집어 얘기하면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입과 탈퇴가 부자유스럽다는 거야. 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다른 공급자의 진입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들끼리 상호 의존적이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두고 있다는 건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이 시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네. 자, 아니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 과제를
내가 지난 시간 과제를 이 강의에서 언급을 안 하고 공지사항에 올려놔서 혹시 못 올린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1강의 과제는 1강의 수업을 듣고 본인이 느낀 점을 3가지를 쓰는 거였어요. 3줄 정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수업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인강을 다시 들었는데 인강이 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한 번 더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이건 잘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오늘이 그 어제가 이제 6월 평가원이어가지고 이제 고3하고 고1들 이제 그 학평이랑 그 다음에 모평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고3 선배들은 이제 모의 수능까지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건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 중에 꽤 큰 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교육에 내가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공교육만 가지고도 수능이라는 시험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선생님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 수업을 듣고 잘 되는 케이스가 만약에 내가 교직에 나간다면 정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봐야지라고 내가 학창시절 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선생님은 당연히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뭐 고쳐나가야 될 부분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은 작년 선배들이 내가 경제를 처음 가르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시도했던 처음 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한번 가르쳐봐야지 하고 이제 나도 보완해 나가고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리고 너네까지 이제 돌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 2년 동안 경제를 돌려봤으니까 또 이제 나도 안목이 더 생기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선생님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수업만 듣고도 진짜 경제라는 과목에서 수능을 본다고 했을 때 정말 진짜 거의 만점에 가까울 수 있을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는 거지만 그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2학년 때 소화하면 3학년 가서 진짜 탐구 과목 하나를 굉장히 또 쉽게 끝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선생님 미워하지 마시고 어제 3학년 선배들 중에 경제 선택한 선배들이 꽤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두어 와 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여정을 2학년 친구들과도 여러분들과도 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론적, 이상적 시장이며 우리 그 다음 문단이죠. 시장은 대부분 불안정 경쟁 시장의 형태로 존재한다 해서 밑줄까지 쳤었어요. 그래서 독점 시장 형광펜 치시고 밑줄 상품의 공급자가 단 하나인 시장. 그래서 한 기업이 특허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산업의 특성상 여러 기업이 존립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말해 한 기업이 그냥 생산하고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오히려 많이 생산할수록 규모의 생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산 단가를 낮춰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을 때 독점 시장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 과점 시장 명령 치시고 밑줄 소수의 공급자로 이루어진 시장.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 공급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기업 간 담합을 통하여 독점적 공급자처럼 행동한다. 우리 프린트에서 읽었던 카르텔이라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 영상펜 치시고 경쟁시장과 유사하게 한 산업의 다수의 공급자, 수요자가 존재하지만 밑줄 판매하는 제품이 동질적이지 않고 차별화되어 있는 시장. 왜? 살아남아야 되면 자기만의 특화된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패스트푸드점마다 다른 것들, 카페마다 다른 것들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같은 구역 내에 따로따로 철로나 전선로 수도관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철도, 전기, 성수도 등의 사업에서는 불가피하게 독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부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막 무작위 복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4개의 시장 중에 어디에서 해당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요자나 공급자나 둘 다 가격을 수용하는 시장. 그렇지, 완전 경쟁 시장. 카르텔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 그치, 카르텔은 담합이니까 과점 시장인 거죠. 그 다음에 공급자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그렇지, 독점 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요소와 독점 시장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장은
그렇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4개 중에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건 완전 경쟁 시장, 그 다음 독점적 경쟁 시장, 그 다음 과점 시장, 그 다음 독점 시장, 그 다음에 상품의 질, 동질인 거. 그렇지. 독점 시장하고 완전 경쟁 시장하고 일부 과점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상품의 그 질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질적인 시장이 대표적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 그 다음 과점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프린트랑 교과서까지 잘 정리해서 4가지 시장의 종류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56쪽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드디어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의 꽃이죠. 우리 영어로 이거 좀 써줘야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제학 원론 같은 대학교 가서서 그만 수업으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영어로 demand, 그 다음에 공급은 영어로 supply.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려지는 모든 수요 공급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D, 이렇게 S 이렇게 그려지면 너네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수요 그래프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요거 S에 대해서 너희들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그렇지.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건 경제학에서 X축과 Y축을 잘 봐라 라는 이야기였었잖아. 그랬을 때 여기에는 항상 이제 가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량이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가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어로 price고요. price. 그 다음에 수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quantity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실 때 그냥 요 축을 P, 요 쪽을 Q 이렇게 그리셔도 된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그려도 너희들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사실은 경제학에서 시작하는 모든 미시경제, 그 다음에 3단원의 거시경제, 4단원의 독재경제가 다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사회 1, 14 단원에서 수요와 공급 배울 때 뭐 그냥 그런갑다 그냥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 선생님 저희 학교는 자유학년제라서 그거 어차피 배우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경제학을 풀어가는데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야.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배우는 이 수요 공급 모델이 총 5개거든요. 맞나? 총 수요 총 공급, 그 다음 환율, 그 다음에 그렇죠. 5개예요. 그 중에 우리 2단원에서 3개 배우고. 근데 어쨌든 요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는지라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아마 수요에 대해서만 조금 꼼꼼하게 배우면은 또 이제 진도가 다 맞춰질 것 같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55분이나 올렸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은 5분 깎아주려고 45분만 할 거니까요. 물론 내가 이제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시계는 정확하게 못 봐서 지금 이걸로 봤는데, 시작하는 시간은 내가 대충 기억하지만 끝나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내가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 대신 일찍 끝내줄게.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평소에 즐겨서 먹던 제과점의 빵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용돈은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자 제과점 직원 이야기로는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서 빵 가격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이 자주 그 빵을 사볼 수 있을까? 당연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러한 논리가 너무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한번 이 경제학의 원리로 풀어가 보자는 이야기.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수요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 두 페이지 있잖아, 얘들아. 56쪽하고 57쪽은 용어 정리를 지금부터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지? 왜냐면 여기서 개념이 흔들려버리면 이 원리 자체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온라인 클래스의 제일 큰 장점,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거 꼭 해가시면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당일 복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 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업텐션이지? 금요일 밤이라 그런가 봐요. 불금을 다른 게 아니라 수업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상품이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을 덜 사려고 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더 사려고 한다. 이처럼 밑줄.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한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수요량에다가 흰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밑줄, 수요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다 밑줄을 치시고 가격에다가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지금 선생님이 좀 빠르게 읽어볼게.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변화한다. 예를 들어 음료수 한 병이 1,000원일 때 음료수 마시기를 좋아하는 영희는 한 달 동안 30개를 구입할 의사가 있고 실제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자. 이것은 음료수 가격이 1,000원일 때 영희의 음료수 수요량은 30병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음료수의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린다면 영희는 음료수를 더 사려고 할 것이다. 즉 음료수 가격이 내림에 따라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전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고 음료수가 다른 상품보다 싸게 느껴져서 음료수와 함께 사 먹던 과자의 양을 줄이고 음료수를 더 사려고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음료수의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면 같은 이치에 따라 영희의 음료수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서 해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가격이고요. 그 가격에 대응되는 수량 지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요 경우는 얘들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요량과 수요에 대해서 배울 때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 사는 양으로 따져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특정 수준에서 특정 가격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 뭔 소린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 자, 우리 아시다시피 양서구에서 정문에서 5분 걸어나가면 5분도 아니지 한 3분 걸어나면 B로 시작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B로 시작하는 카페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버블티를 완전 맛있게 팔아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버블티를 좋아하는데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 원래 같이 해야 되는데 자 원래대로라면 버블티는 한 4,000원 정도에 살게 될 텐데 자 만약에 버블티가 4,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명이 사실 것입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 선생님 생각엔 한 2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해 4,000원일 때 20명 정도가 손을 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이 버블티가 정말 막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요 2,000원에 지금 내다 판다고 해봅시다. 2,000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사실 겁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희 생각에는 우리 A, B, C반 각각 37, 38, 39, 37, 39, 37, 40명 중에서 대략 한 40명은 사지 않을까. 35명은 사지 않을까. 35명은 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버블티가 10,000원이 올라갔어요. 누가 살 거예요? 너는 다 안 들었지? 난 살 거야. 한 명.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두 번째야. 특정 가격에 대해서 그게 지금 몇 명이 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걸로 설명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영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영희가 만약에 음료수를 1,000원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 30개를 산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음료수 가격이 1,500원이면 이 30개보다 줄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500원일 때는 그거보다 늘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같은 말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랬을 때 자, 지금부터 잘 봅시다. 이렇게 특정한 가격에 대해서 그 가격에 대응되는 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는 이 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점들이 수요량이라는 소리.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다시 가시면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한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0원일 때 20명, 2,000원일 때 35명, 만원일 때 1명 이렇게 딱딱딱 특정한 수량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수요랑 어떻게 다른지 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마지막 문단 보자. 이처럼 밑줄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각각의 가격에서 영희가 구입하려는 음료수의 수량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 가격이 달라지면 그거에 대응되는 수요량도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밑줄 수요량이 특정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라면 특정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라면 수요 형광펜 쳐주시고요. 밑줄 일정 기간 동안 어떠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밑줄 각 가격과 그 가격에서의 수요량과의 조합,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까지 밑줄을 쳐주시고, 표현한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이러한 경향성의 수요량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경향성을 어떻게 보이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가격과 수요량, 가격과 수요량, 가격과 수요량, 가격과 수요량 점점 되고 하는 서로 관계가 있겠지? 그거를 쭉 연결해서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로 나타낸 것이 바로 수요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더 쉽게 얘기해줄게 점이고 수요는 선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그 가격에 내가 이만큼 살 거다라는 거고, 수요는 그런 점들이 다 모여서 나는 어떤 경향성을 띠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리고 정의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게. 수요량은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매력의 갖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매력의 갖춤. 그리고 수요는 여러분들이 정의 보시면 욕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싶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둘 중에 뭐라는 얘기야? 아니 수요량일 수도 있지 왜 너넨 당연하게 수요라고 생각을 해.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누구나의 그 경향,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여기 수요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그 가격에서 특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요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여러분들 개념 정리라서 딱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는 선이고 각각의 하나하나는 점이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56쪽 밑에 그림 보면은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려는 수량이고요. 수요는 서로 다른 가격 수준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57쪽 가보도록 합시다.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을 때 음료수의 가격만 오른다면 영희는 음료수를 덜 사려고 할 것이다.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을 때라는 소리는 예산이 더 늘어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음료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지도 않을 때를 이야기해. 그런 상황에서 음료수의 가격만 오른다면 영희는 음료수를 덜 사려고 할 거고, 당연하지. 반면 음료수의 가격이 내린다면 음료수를 더 많이 사려고 할 것이다. 당연하지. 이와 같이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을 때 밑줄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현상까지 밑줄 치시고 수요의 법칙 형광펜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 밑줄 치고 수요표 형광펜,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표시한 것 밑줄 치시고 수요 곡선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면 밑줄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음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까지 밑줄을 쳐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으니 한번 다시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56쪽에서 지금 수요량과 수요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다시피 구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특정 가격에서 대응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수요량, 사려고 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그리고 그 각각의 관계들끼리 모여져 있는, 다시 말해 가격과 수요량 간에 어떠한 관계로 쫙 나눠 있는 선으로 표현된 것이 수요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 수요에 대해서 수요의 법칙이라고 나오죠.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거야. 왜? 우리는 선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대응되는 양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대응되는 수요량은 늘어난다라고 가격과 수요량끼리 따져야지 수요는 이 선 자체잖아. 선이 변하는 건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선이 변하는 이유는 다른 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수요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이 수요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다. 즉 다시 말해 수요 곡선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울기에 대해서 지금 나 이거 그릴 건데 왜 또 지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봤죠? 높은 가격일수록 낮은 수요량, 낮은 가격일수록 높은 수요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곡선이 그려진다고 했을 때 우리끼리는 지금부터 약속을 하나 할 건데요. 뭐냐면 얘가 기울기 자체가 음이라는 건 뭔지 잘 알겠지? 음의 기울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요 곡선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고 있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의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직선인데 왜 또 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생산자는 곡선대로 말고는 원래대로라면 어찌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수요 곡선을. 근데 알다시피 이렇게 그리면 우리는 무조건 계산을 할 때 미분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 말고 그냥 대략적으로 수요 곡선으로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직선처럼 고등학교는 다 직선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야 계산이 편하니까. 알겠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짚고 갈 건데요. 뭐냐면 경쟁시장에는 수많은 수요자들이 있다. 이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하는데 밑줄 어떤 재화에 대한 개별 수요를 모두 합한 것이 시장 수요이다 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음료수 시장에 철수와 경숙이라는 두 소비자만 있다고 가정할 때 시장 수요량은 각 가격 수준에서 개별 수요량을 합친 양이다. 개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시장 수요 곡선도 우하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철수가 만약에 1,000원일 때 음료수를 20개를 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숙이가 1,000원일 때 15병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시장 전체에서는 각 사람이 사고 싶어하는 원하는 수량을 그냥 다 합쳐주면 된다는 거야. 평행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철수가 사고 싶어하는 1,000원일 때 15개고 뭐 경숙이가 생각할 때 근데 이름들이 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 1,000원일 때 30이라고 한다면 그 음료수 시장은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을 합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000원일 때 45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수요 법칙은 특별하게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 수요 법칙은 뭐가 내려가면 뭐가 올라간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간다.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내려간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수요 법칙인데 그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수요 법칙의 예외가 나와요. 수요 법칙의 예외. 수요 법칙의 예외라면 얘들아 정의대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어야 돼? 가격이 올라갔는데 수요량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야.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비의 네트워크 효과로 배웠던 배블론 효과입니다. 보시면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는 말처럼 수요 법칙에도 예외로 보이는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비쌀수록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밑줄 일부 사람들은
고급 가방, 보석,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선호하여 이 상품들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량이 늘기도 한다. 그래서 배블런 효과에다 형광펜을 쳐주시면 됩니다. 사회학자 배블런이 상층 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작업 없이 행하친다라고 대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상류층 소비자들의 과시효과 형식으로 인해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이 나타나는데 배블런 효과가 발생하면 원래는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어느 구간부터는 우상향하는, 다시 말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얘가 수요 법칙의 예외라고 해주시면 괜찮아요? 네. 자, 배블런 효과는 가격 상승에 따라 선호가 바뀌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수요, 수요량, 수요법칙, 수요표, 수요곡선 가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수요의 끝판왕인데요. 뭐냐면 수요와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동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8쪽이에요. 교과서. 수요 곡선은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게. 수요 곡선은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 거야.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많아지겠지. 자, 그래서 밑줄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 그래서 또 밑줄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에서 밑줄을 쳐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수요 곡선이 이제 있게 될 텐데 이 수요 곡선에서 만약에 다른 게 변화한 게 아니라 지금 변화한 게 뭐냐면 다른 조건 다 일정한데 가격만 변했다고 해보자. 가격만 변했다. 그러면 결국엔 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가격이 변하게 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에서 다른 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수요량을 낮추겠지. 혹은 가격을 내렸어. 그러면 수요량을 늘리겠지. 이런 식으로 이 선 안에서 점으로 이동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동되는 이거는 점의 이동이고 이 점이 이동된다는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해서 뭐에 변화? 수요량이 변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게 이제 다음 나옵니다. 만약 다른 조건들이 변화한다면 앞에서는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화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화하게 된다면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와 구분하여 밑줄 수요의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줄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 그래서 각각의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밑줄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낸다. 다시 말해 수요 곡선의 이동이 곧 수요의 변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 가격 이외의 것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내가 소들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보자. 내가 원래 선생님 좋아하는 과자가 허니버터칩이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이 10,000원에 대해서 나는 수요를, 그러니까 허니버터칩을 10개를 사 먹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허니버터칩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내 예산이 바뀌지 않았으면 나는 10개 사 먹을 거야. 근데 허니버터칩 가격은 그대로 1,000원인데 만약에 나한테 생겨난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봤을 때 1,000원이에요. 허니버터칩이 내 예산 수준에서 가격이 1,000원이면 난 10개 사 먹는 건데 이 허니버터칩 가격이 변한 건 아닌데 내 예산이 바뀌었어. 그러면 나는 그 1,000원일 때 더 사 먹을 수 있겠죠. 15.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각 가격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원래 있었던 것보다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외의
뭐냐면 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경향성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선이 이동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 선이 이동된다는 건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수요가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수요가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요량은 가격이라는 변수에 따라서만 움직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뭐냐면 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탁 건드려주는 요소. 그래서 가격이 탁 변화시키면은 점으로 슉 이동하는 거야. 근데 나 어제 무슨 물리 수업하는 거야. 근데 수요가 변화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가격 외에 다른 걸 던져줬을 때 그것은 선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느껴지겠지만 이 곡선이 얘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전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양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러면 이 곡선 자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걸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수요가 어떻게 되었다. 그렇지, 증가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번에는 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대.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수요 자체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수요가 증가했대. 다시 말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대. 혹은 수요가 감소했대.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야. 그러면 어떠한 것이 그 수요를 변화하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살펴볼 거고, 그게 5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을 변화시켜주면 수요량이 변해요. 가격 이외에 이렇게 5가지를 변동시키면 그거는 수요 자체의 곡선이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소비자의 소득, 연관자의 가격,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의 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 5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소득. 자, 소비자의 소득은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더 많이 살 수 있게 될 거야. 수요 자체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그렇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가는 재화의 법칙이라고 하면 그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정상. 근데 만약에 얘들아 봐봐.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량이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겠지. 근데 소득이 늘었는데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상재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열등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등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라면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라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원격 수업 기간 동안 그렇게 또 라면들, 근데 뭐 원격 수업이랄 것도 없구나. 니네 양소고 있을 때도 그렇게 매점에서 라면을 먹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열등제라는 것이 뭐냐면 소득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정말 한 달에 진짜 20만 원 벌 때는 진짜 라면을 30개 먹튀면서 막 그 20만 원일 때 25만 원 됐어. 나 라면을 더 사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서 막 5천만 원이 당첨됐다고 해봐. 그래서 딱 돈이 생겼어. 나 오늘 라면 5천 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때 되면은 다 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사 먹을 거야. 그런 걸 대표적으로 열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상적인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어떠한 특정한 상품들은 소득이 오히려 올라도 그 물건을, 그러니까 오르면 더 안 사는 제품들이 있다는 거고, 그걸 우리 열등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관제의 가격인데요. 얘는 너무 중요해서, 연관제의 가격은 너무 중요해서 맨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이 연관제 가격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기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그걸 떠나서도 굉장히 얘는 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할 거라서 2번만 좀 이따 얘기할게요. 세 번째,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의 기호. 자, 소비자의 기호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쪽으로, 밑줄 선호하는 쪽으로 변하면 그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한다. 당연하지. 그거를 많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물건이 예를 들어 효험이 좋다. 맞나? 그렇게 표현하나? 어디에 좋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선호가 높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거 많이 사 먹어야지.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니네 건강식품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느 날은 갑자기 뭐 복분자가 엄청 좋아졌다고 막 사람들이 다 복분자 살 거고. 그 다음에 광고를 봤더니 또 이번에 그 크릴 새우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가 뭐 크릴 새우에 그렇게 많다더라. 그럼 크릴 새우에 대한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선호가 그 상품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상품의 수요를 감소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자 기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싫어하는 쪽으로 기호가 변하면 그 수요를 감소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수요만큼 치시고 당연히 얘들아 밑줄 소비자의 수가 늘어나면 재화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한다. 당연히 뭐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소비자의 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구 자체가 그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무슨 마을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옛날 얘기 같은데 뭐 그걸 떠나서도 그 다음에 이 인구가 줄어들면 그거에 대해서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지.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좀 재밌는데 얘들아 봐봐.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 봐봐. 다음 달부터 월급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 밑줄 쳐주세요. 다음 달부터 월급이 오를 것으로 기대.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밑줄 수요는 미리 증가할 것이다. 뭔 소리냐?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300만 원씩 월급을 받다가 다음 달에 400만 원이 월급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알게 되었어. 그럼 너네 뭐 하고 싶어? 그렇지. 다음 달에 어차피 나한테 더 들어올 거니까 플렉스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소비가 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봐봐. 분필을 바꿨는데 벌써 상태가 안 좋아진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내일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른 게 아니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해야 되는데 가격이 내일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된대.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지금 당장 수요를 늘리겠죠. 이거에 관해서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선생님 친구 중에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조금 일찍부터 또 차도 샀고 왜냐면 출퇴근도 뭐 멀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친구가 차를 샀는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거야. 뭐냐면 그 휘발유가 12월 1일부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됐대. 그래서 걔가 그 12월 1일 맞나? 아무튼 그래서 11월 30일 날 자동차를 끌고 주유소에 이제 퇴근을 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만땅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날 앞에 야근이 된 거지. 그래서 막 어찌저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1시 58분에가 주유소에 딱 도착을 했대. 아싸 이제 기름 넣고 내가 여기서 해야지 라고 했는데 딱 가보니 뭐 세상에 벌써 그 주유소가 그 왜 정산을 한답시고 왜 여러분들 은행도 뱅킹 보면은 모바일 뱅킹 혹시 쓰시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24시 전후로 해서 이제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왜 정산 같은 거 하려고 좀 이렇게 확 창구를 닫아놓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요. 그 시간이었던 거야 주유소가. 그래서 몇 시에 열었어? 12시 5분에 열었어. 그래서 얼마 내고 기름 넣었어? 그렇지. 그 오른 가격의 휘발유대로 만땅을 채웠다라는 내 친구의 페이스북 글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약속했던 대로 45분 좀 넘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연관제 가격은 좀 중요해서 이거는 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 다음 시간에 공급은 조금 더 일찍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미리 얘기할게요. 2강 과제도 여러분들 복습 좀 하시고 공부하시고 이 수업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면 3줄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1차 원격 수업 때보다 조금 더 과제는 편하게 가는 느낌. 그치? 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3강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주말 잘 쉬고 와서 아니야 잘 쉬진 못해. 왜냐면 1학년들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토요일날 아마 나와서 애들 좀 볼 것 같아.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다음 3강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